앞으로 정말 수없이 많이 죽어나갈 사람들, 윤석열 시대의 노동 문제에 대한 이야기, 아주 심각한 우려가 드는 이 정부의 행보가 지금 주목이 되고 있죠. 관련된 내용 뉴스타파의 기사로 먼저 살펴보고서요. 그 다음 제가 좀 추가적으로 덧붙여 말씀을 좀 드릴까 합니다. 자, 뉴스타파의 기사 보시죠. 자,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에 많은 분야의 전문가들이 퇴행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가장 우려가 큰 거는 노동 분야라고 하죠. 과거 산업화 시대로 복귀하는 듯한 인상을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윤석열 정부의 노동관과 노동 정책을 가늠해 볼 수 있는 두 가지 요소, 바로 첫 번째는 중대재해처벌법의 개정과 둘째는 화물연대의 파업이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자, 올해 1월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 처벌 자체가 목적이 아닙니다. 일터에서 사람이 죽거나 다쳤을 때 사업주가 잘못한 것이 있다면 사업주에게도 책임을 물어서 평소에 안전한 관리를 잘하도록 유도하겠다라는 것에 그 의미가 있죠. 자, 그런데 올해 1월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이후에 그렇다면 과연 중대재해가 줄어들었는가? 라고 했을 때 단순히 어떤 건수만 따진다면 작년보다 오히려 1.3%가 늘었습니다. 는 이유는 이제 뒤에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보수 언론들은 1.3%가 늘은 걸 가지고서 중대재해처벌법이 실효성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완화되어야 된다라고 개정을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기업인들의 주장을 언론들이 받아쓰면서 완화에 대한 그 흐름을 지금 계속 만들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1.3%가 늘은 것을 확인해 보니까 대부분이 뭐 떨어짐, 끼임, 깔림, 폭발 등 뭐 예를 들어 추락 방지망이라든가 또는 2인 1조 안전 감시자를 배치한다든가 뭐 노후시설 교체 등의 간단한 조치만 있더라도 다 충분히 예방할 수 있었던 이른바 후진적 안전사고였음이 확인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즉 중대재해처벌법이 별 효과가 없었다라는 주장에 근거를 내세울 것이 아니라 시행됐음에도 불구하고 현장의 변화가 없었다라고 해석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럼에도 완화와 또는 후퇴를 주장하고 있는 이 윤석열 정부, 새 정부 국정과제에서도 노동안전을 위해 안전보건관계법 정비라고 하는 항목이 들어가 있지만 내용을 쭉 뜯어보게 되면 기업이 원하는 사안의 위주로만 채워져 있습니다. 친기업적 정책이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리고 또 하나, 화물 노동자는 노동자가 아니다 라고 하는 두 번째 문제의식을 뉴스타파가 지적하고 있는 것인데요. 사흘 전부터 시작된 민주노총 화물연대본부의 무기한 총파업, 파업을 이틀 앞두고 주무부처 장관 중 하나인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대책 마련은 하지도 않고요, 중재도 하지 않고 스위스 제네바로 출국을 합니다. 그리고 제네바에 머무는 동안 전국에서 화물 노동자가 30여 명이 체포가 됐죠. 윤석열 정부의 국토해양부는 이번 파업을 파업이 아니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운송 거부 사태라고 규정했죠. 화물 노동자는 노동자가 아니기 때문에 화물연대는 노조가 아니다, 그래서 파업권을 인정할 수 없다라고 하는 논리를 펼치고 있습니다. 5년 전에 같은 화물연대의 집단 행동 당시에는 국토해양부가 보도자료에서 파업이라고 규정을 했던 것과는 완전히 달라진 태도를 윤석열 정부에서는 보여주고 있는 상황인 거죠. 화물 노동자들은 법적으로 노동자가 아니지만 사실상 근로계약 관계에 놓여있는 특수 고용 노동자들이기 때문에 지난 국토해양부에서는 파업이라고 이야기를 했던 것인데 윤석열 정부에서는 노동자로 아예 평가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노동권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특수고용 노동자들을 노동법이 보호하는 영역으로 옮겨야 한다는 것은 심지어 지난 2012년 박근혜 대통령 후보의 공약에도 들어 있었을 만큼 우리 사회의 오랜 합의였다라는 점도 여기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즉 박근혜만도 못한 사람이다 라는 것을 윤석열 대통령이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는 거죠. 뭐 남자 503이다, 뭐 이명박 뭐 시즌2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그런 말씀 이제 하지 마세요. 그들보다 더한 사람이 지금 나온 거니까. 윤석열 정부의 선언은 그래서 명백한 퇴행이다라는 것을 뉴스타파가 지적합니다. 자꾸 저는 이제 여러분들이 뭐 남자 503, 뭐 이명박 시즌2, 이명박 퀴즈 뭐 이런 얘기 막 하시는데 제발 쓰지 마세요. 그것도 포장해 주는 거라고 봐요, 저는. 그들보다 더한 사람인데 자꾸 그와 수준을 비등한 사람으로 만드시면 안 됩니다. 자, 아무튼 많은 분들은 이러한 윤석열 정부의 이 노동 정책, 이 노동의 퇴행, 이미 예견한 흐름일 거라고 생각하실 거라고 보고요. 제 생각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미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정치인으로서의 선언을 한 이후부터 계속 강조해 왔던 행보가 뭡니까? 극단적인 친기업 노동 유연화 정책을 이 앞장 세우면서 120시간 노동 발언이 나오지 않나, 최저임금제를 폐지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지 않나, 노동자의 권리와 안전을 모두 끊어내기 위한 행보에 거침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러한 그의 충격적인 노동관에서 우리는 새로이 탄생한 윤석열 정부의 안에서, 그러니까 노동자의 권리가 어떤 식으로 얼마나 추락할지는 이미 예견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런데 고작 한 달 만에, 한 달밖에 안 된 정부에서 벌써부터 여러 곳에서 잡음이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심지어는 사회적으로 약속한 기본적인 안전장치마저 끊어낸다라는 것에 그가 얼마나 민생과 거리가 먼 인물인지도 역시나 짐작할 수가 있는 거죠. 일단은 중대재해처벌법, 지난해 12월에 윤석열 당시 후보자의 그 당시 행보 중에 기업인들과의 간담회가 있었어요. 근데 그 간담회에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중대재해처벌법은 기업인들의 경영 의지를 위축시키는 거의 악법이다라는 식의 발언을 했었어요. 근데 그 윤석열이 말하고 있는 그 발언 자체가 재계에서 만들어가는 악마화되어 있는 프레임에 편승을 해서 발언했던 거였죠. 그러니까 대통령이 자신의 어떤 친기업적 노동관을 그대로 녹여왔던 겁니다. 자, 중대재해처벌법이 경영주를 범죄자 취급하는 법률이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면서 그 똑같은 프레임을 가지고 가요. 처벌의 목적이 있는 법률이라는 것을 강조했던 거죠. 그런데 이러한 말도 안 되는 프레임이 사실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도 알고 있잖아요. 그리고 뉴스타파에서도 앞선 기사에서도 지적을 하고 있었고요. 처벌의 의의가 있는 게 아니죠. 경영주가 충분한 관심을 기울이고 또는 안전장치와 관리 규칙을 지켰더라고 한다면 처벌받을 일이 없는 당연한 형태의 법안입니다. 그리고 재계가 지금 주장하고 있는 식의 논리가 뭡니까? 그러한 논리로 지금 우리나라의 명문화된 법들을 해석한다라고 하면요, 솔직히 우리나라 법전에 명문화된 모든 처벌의 목적이 특정 집단과 조직에 대한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해서 그렇게 특정을 하고 만들어졌다는 소리밖에 안 돼요. 더 쉽게 얘기를 하면 살인, 강도, 방화 이런 여러 어떤 범죄들이 일반 시민들을 범죄자 취급하는 법이라고 하는 거랑 지금 다를 바가 없는 매우 너무 확대 해석된 헛소리인 거죠. 그런 헛소리를 지금 재계에서 하고 있는 겁니다. 게다가 재계와 윤석열 대통령의 중대재해처벌법 무용론, 아무런 실효성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거. 물론 실상 무용론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중대재해처벌법의 허점은 분명히 존재하기는 해요. 그러나 윤석열 정부와 기업인들이 바라보고 있는 그 허점은 오로지 자신들의 그 기업의 이점에 집중한 반인권적 사고방식에서 본 허점인 거죠. 그런데 객관적인 시선에서 우리가 중대재해처벌법의 허점이라고 본다면 이런 거예요. 지금도 무수히 만들어지고 있는 기업들의 꼼수에 있어요. 그게 허점이죠. 자, 예를 들어 대표적인 꼼수가 이런 게 있어요. 자, 중대재해처벌법이 하청의 문제를 원청에 책임지게 하고 있는 내용을 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기업이 여기서 꼼수를 어떤 걸 부리냐? 계약서를 쓸 때 꼼수를 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급 관계로 계약을 해서 하청과 원청의 관계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컨소시엄을 구성을 하는 거죠. 그 컨소시엄을 만들어서 그러니까 공동수급 계약서로 원청의 개념을 완전히 삭제하는 꼼수로 이들이 책임을 원청에서 지지 않으려고 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꼼수 지금 일어나고 있죠. 그러니까 서류상으로는 공동수급 관계다, 파트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하청에게 온전히 책임을 떠넘겨 놓고 있습니다. 이런 게 꼼수고 이런 게 중대재해처벌법의 허점이죠. 근데 기업인들은 실효성이 없다, 그게 허점이다라는 이런 헛소리를 해요. 그 허점을, 그러니까 실효성이 없게끔 만들고 있는 기업인들의 꼼수를 지금 본인들이 저지르고 있는데 그거는 전혀 이야기하지 않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것은 강화해야 되는 법인 거지 완화해야 되는 법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지금 이 주장들을 펼치고 있다. 금액 비율이라든가 하는 일이라든가 기존의 하청 업무를 그대로 수행하는데도 원청과 하청의 개념을 삭제하는 꼼수를 통해서 원청이 책임지지 않게 하는 일단 이 꼼수. 그리고 또 다른 꼼수가 뭐 있냐? 법안을 발의를 할 때 재계의 반발로 인해서 법조문에서도 꼼수가 만들어졌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시에 처벌받는 사람이 경영 책임자로 분류가 되어 있는데, 근데 이 경영 책임자의 해석을 어떻게 해놨죠? 사업의 대표자가 아니라 대표자를 포함해서 총괄 책임에 준하는 안전보건에 관한 어떤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 그렇게 문구를 넣었어요. 그러니까 안전 담당을 하는 바지 사장을 내세우고서 처벌을 피하는 꼼수도 발생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러한 법의 허점을 교묘하게 이용하는 기업인들, 결국 그들에게 있어서 노동자의 안전은 그냥 귀찮은 거예요. 그리고 불필요한 비용 지출로 인식이 되어 있는 것이 지금 가장 큰 문제인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중대재해처벌법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완화되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지금의 꼼수도 원천적으로 차단이 가능한 강화로 개정을 해야 된다라고 보여지는 것인데, 윤석열 정부와 이 재계의 퇴행적 사고방식에 정말 경악을 금치 못하겠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이 등장하고 나서 그 이전에 상당했던 사망사고가 지금 줄어들고 있죠. 근데 줄어들지 않았던 것은 뭐냐? 단순히 조치만 있더라도 해결이 가능했던 후진적 안전사고가 늘어난 것.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법안의 꼼수를 교묘하게 이용을 해서 현장에서의 변화가 없었던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하는 것이죠. 기본적인 안전장치를 그냥 돈 쓰기 싫다라는 거예요.
이 목숨이 위험한 정도의 것의 어떤 안전장치들은 어떻게든 만들고 있는 건데, 그보다 더 아주 좀 사소한 안전사고에 포함되는 여러 어떤 관리 체계라든가 그런 장치들은 이 기업들이 아까워하면서 전혀 하고 있지 않다. 아무튼 우리나라가 이제 OECD 국가에서도 아주 유명한 산재 국가예요. 이거 진짜 민망한 겁니다. 쪽팔리는 줄 알아야 돼요. 산재 사고 사망률이 꾸준히 지금 2005년부터 1위에서 3위권을 유지해왔던 최악의 산재 악당 국가입니다. 국민을 바라보지 않았던 이 정책의 그 문제점들이 드러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문재인 정부에서 중대재해처벌법이 등장을 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왜 이 법안이 나오게 되었는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선진화되어가는 국가, 그 세계의 흐름에서 우리나라의 이 후진적 노동 시스템을 전혀 개선을 하려고 하지 않는다? 이게 정상적인 거라고 보세요? 사각지대는 계속 어쨌든 늘어만 가고 노동자들은 사망을 하고 다치고 있는데 이들의 안전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 그 윤석열 대통령은 기업의 입장에서만 이 사안을 바라보고 국정을 운영하고 있는 겁니다. 그에게 국민이라고 하는 키워드가 애초에 없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윤석열 대통령 찬양하는 이 사람들이 들어온 것 같은데, 아니 그 윤석열은 본인들과 같은 국민들한테 관심이 없다니까요? 근데 왜 찬양을 하시는 거죠 도대체? 그리고 앞선 기사에서 여러분들 보셨다시피 윤석열 대통령의 친기업적 시선에서 펼쳐지는 최악의 국정 운영 또 있습니다. 이 화물연대 파업과 관련된 윤석열 정부의 대처 아닙니까? 자, 기본적으로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뭐 노동자의 단체 행동권이라고 하는 것은 물론 절차가 있어요. 노사 간의 교섭이 진행되고 나서 이게 만약에 안 됐을 때 그때의 뭐 노동위원회 조정을 거치고 또 이 조정이 또 실패하게 되면 결국 그 이후에는 합법적인 단체 행동권이라고 하는 게 생기게 되는 것이긴 한데, 그러나 화물 노동자는 좀 특수하죠. 특수 노동자들이기 때문에 사측이라는 게 없고 특정할 수 없는 수많은 화주들을 대상으로 해서 교섭이란 게 성립할 수가 없는 환경이다 보니까, 그래서 뭐 국토해양부 등이 파업이라고 하는 것을 그냥 인정을 해줬던 겁니다. 5년 전에도. 즉 쟁의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또 하나의 목소리를 연대하는 이유, 그리고 이것이 사회적으로 이들의 어떤 파업을 인정해줬던 이유가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인 거죠. 특수 노동자라는 것. 자, 그런데 지금 환경이 어떻습니까? 유류비는 늘어가고 있는데 운송료는 변하지 않아요. 운영 중인 화물차의 할부금만 해도 웬만한 스포츠카 비등한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이를 할부금을 내고 나서 유류비까지도 지금 올라간 유류비를 또 제외하고 나면 생계 유지 비용을 건지기가 어려운 기사님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뭐 어떤 일들이 발생하는 거예요. 하중을 신경 쓸 수가 없이 과적을 하는 경우가 발생하는 거고, 더 많은 화물을 또 여러 번 운송을 해야 되다 보니까 과속을 할 수밖에 없는 거고, 어떻게든 시간을 늘려서 더 많은 일감을 쳐내야 하니 생계 유지를 위해서 일감을 더 많이 쳐내야 되니까 졸음 운전까지 이어지는 매우 위험천만한 일들이 발생하게 되는 거죠. 실제로 국민의힘의 반대로 그 안전운임제의 한시적 운영이 지난 3년 전에 도입이 되고 나서는 그 영업용 특수자동차 이 교통사고 발생건이 줄었어요. 2.5%나 줄었습니다. 부상자 수도 6.3%가 감소를 했고요. 물론 이 퍼센트가 뭐 효과가 좀 미비하다라고 느끼실 수는 있지만 중요한 대목은 이겁니다. 안전운임제의 적용 대상이 고작 2개 품목이었어요. 근데 고작 2개 품목이었다는 점을 감안했을 때 여전히 기본적인 안전장치를 보장받지 못해왔던 차종과 품목들을 고려하게 된다면 그 효과는 더 늘어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오히려 안전운임제의 현행법을 유지하고 품목이라든가 차량 그러한 어떤 대상들을 더 늘려야 맞는 거죠. 그러니까 이는 가장 기본적인 것을 저는 생각하면 된다고 봐요.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그러니까 화물 노동자분들의 입장에서는 이 안전운임제라고 하는 이름의 최저임금을 요구하는 것이다. 화물차는 차급에 따라서는 유류비만 하더라도 뭐 한 달에 뭐 거의 한 수백만 원까지도 나오니까요. 그런데 이들이 고작 2-3시간 동안 이 뭐 거의 잠도 못 자가면서 심지어 맘 편히 집에 돌아가서 수면을 취할 수도 없었던 이 화물 노동자분들이 그나마 안전운임제를 통해서 사람답게 살 수 있었던 지난 3년의 그 시간들, 지금 윤석열 정부는 이를 헛된 것이라고 평하는 것이나 저는 다름이 없다라고 봅니다. 목숨을 담보로 한 노동 환경에 대한 개선의 의지가 없는 대통령, 되려 화물연대의 파업에 대해서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처하겠다라는 그 몰지각한 대응, 윤석열 정부는 노동자를 사람 취급 안 하는 거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예견된 국정 참사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거죠. 이건 참사라고 봅니다. 대통령이 된 거에서부터 참사라고 봐요. 오늘 방송 마치겠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시사발전소 소장 한지입니다. 시사발전소는 진실을 찾는 민주언론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활동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